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의.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작용에 있어서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 흥미로 인하여 학습상의 어려움,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선별, 진단, 평가 영역. 적응 행동 검사, 성격 진단 검사, 행동 발달 평가, 학습 준비도 검사.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DSM-5 진단 준거. A.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 1. 사회적, 감정적, 상호성의 결함. 2.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결함,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결함. 3. 관계를 이해, 발전, 유지의 결함. B.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활동, 흥미, 행동이 과거 또는 현재에 2가지 이상 일어남. 1. 상동증적, 반복적인 운동적 동작, 말하기, 물건 사용. 동일성에 대한 고집, 일상적인 것에 대한 융통성 없는 집착, 의례적 언어 및 비언어적 행동 양상. 강도, 초점에 있어서 비정상적이고 극도로 제한적이고 고정된 흥미. 4. 감각 정보에 대한 과잉 또는 과소 반응. 환경의 감각 영역에 대한 특이한 관심. C. 이 모든 것이 초기 발달 시기에 일어난다. D. 사회적, 학업적 영역에서 임상적인 손상이 발생. 2. 지적장애와 동시에 진단되려면 사회적 의사소통에서 전반적인 발달 수준 이하여야 하고, 이 사회적 의사소통이 전반적인 발달 수준 이하임에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고 진단할 수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심각도 수준. 1단계, 지원이 필요한 수준. 2단계, 많은 지원이 필요한 수준. 3단계, 상당히 많은 지원이 필요한 수준. 지원이 필요한 수준에는 지원이 없을 시에는 사회적 의사소통에 분명한 어려움이 있고, 많은 지원이 필요한 수준에는 지원이 있어도 명백한 손상이 있으며, 상당히 많은 지원이 필요한 수준에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함으로 인하여 기능적인 결함이 야기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일반적인 특징.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질적인 결함이 있는데, 이는 눈맞춤이나 얼굴 표정, 발성의 사용이 제한됨을 말한다. 또한 자발적인 상호작용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사회적인 기능이 아니라 도구적인 기능으로 자발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이게
일회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관심을 끌기 위한 지적이나 사회적 참조를 하지 않으며 놀이를 할 때에도 상호 같이 하는 놀이보다는 혼자 하는 놀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아주 의사소통을 잘하는 아이부터 의사소통을 못하는 아이까지 다양한데, 의사소통을 못하는 아이들도 대체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쓰려고 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잘하는 아이들도 화용이라던가 자발적인 상호작용, 비언어적 자질에 대해서는 사용 어려움이 있다. 우리 아이들은 대신에 반향어를 사용하는데, 이 반향어는 들은 것을 즉시 반복하는 즉각 반향어, 시간이 지연된 다음에 반복하는 지연 반향어, 그 다음에 대명사 반전이 있다. 또한 음성 상동 행동을 하기도 한다.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흥미, 활동 양상에는 상동 행동이 있는데, 상동 행동은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고, 이 상동 행동 중에서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상동 행동을 자기 자극 행동이라고 한다. 또한 고정된 일에 집착하는 의식 행동도 보이기도 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감각 특징이 있는데, 감각적인 특성은 중추 신경계의 감각 통합, 각성 조절에서의 결함이 있다. 던의 감각 처리 패턴에 따르면 신경학적 역치, 자기조절 전략, 신경학적 역치가 높은데 낮은 것, 그리고 자기조절 전략이 수동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경학적 역치가 높은데 수동적인 자기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낮은 등록, 그리고 신경학적 역치가 높지만 적극적인 자기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감각을 추구하게 된다. 또한 신경학적 역치가 낮지만 자기조절 능력이 수동적인 경우에는 감각에 민감한 학생이 되고, 신경학적 역치가 낮지만 적극적인 자기조절 능력이 있으면 감각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학생이 된다. 자폐 스펙트럼 아동에 대한 인지적인 특징으로는 70에서 80%의 아동이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적 능력에서의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일반화와 복합자극, 그리고 새로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어려우며, 뒤에서 나올 마음이해 능력, 실행 기능의 결함, 그리고 중앙 응집 능력의 결함이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인지적 특성.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인지적 특성으로는 1번, 마음 이해 능력이 있다. 마음 이해 능력은 타인의 감정, 의도, 태도, 입장 등을 이해하는 능력인데, 이 마음 이해 능력은 조망 수용 능력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 마음 이해 능력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차적 마음 이해 능력, 2차적 마음 이해 능력이 있는데, 1차적 마음 이해 능력은 타인에 대한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3에서 4세 때 발달하게 되고, 2차적 마음 이해 능력은 타인의 제3자에 대한
마음의 능력으로 6세 정도에 발전하게 된다. 우리 아이들은 이 마음의 능력에 제한이 있어서 마음맹이라고 하기도 하며, 이 마음이해 능력은 셀리 NN 검사로 진단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 애들은 실행 능력, 실행 기능에 결함이 있는데, 이 실행 기능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파악하여 최선의 전략을 알고 실행하는 초인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실행 기능의 능력으로는 계획 및 조직화 능력, 인지적 유연성, 행동 억제 능력이 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실행 능력에 제한이 있어서 융통성이 없이 행동하거나 사소한 일에 집착하거나 자신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환경적인 단서에 반응해버려 실행 기능에 어려움이 있다. 3. 중앙 응집 능력. 우리 아이들은 이런 중앙 응집 능력에도 제한이 있는데, 중앙 응집 능력이란 다양한 정보를 의미 있게 연계하고 총체적인 형태로 처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 중앙 응집 능력에는 개념적 응집이랑 지각적 응집이 있는데, 이 중앙 응집 능력의 제한으로 동형이음어, 문맥에서의 의미 파악이 어렵고 부분에 집착하는 상향식 패턴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 중앙 응집 능력은 장 이론에 기반을 두는데, 장 이론에는 장 독립적인 정보 처리 양식, 장 의존성 정보 처리 양식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장 독립성 정보 처리 양식이다. 2. 자폐 스펙트럼 아동 교육. 자폐 스펙트럼 아동에 대한 중재로는 첫 번째, 환경의 구조화가 있다. 환경의 구조화에는 물리적 공간의 구조화가 있는데, 이 물리적 공간의 구조화는 자리 배치도 포함할 뿐더러 활동의 영역과 활동을 연계시켜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 활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독립적으로 행동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따라서 의도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리적 공간의 구조화에는 진적 영역이라는 것을 포함하는데, 진적 영역이란 우리 아이들이 안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 진적 영역에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 이 진적 영역은 타임아웃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이 공간에서 강화를 받을 수 있으며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과제 회피를 위한 장소가 아니다. 오히려 과제를 위한 집중을 위한 자극을 제시하는 공간이다. 시간의 구조화. 환경의 구조화에는 시간의 구조화가 있는데, 시간의 구조화는 시각적 단서를 활용해 활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시간의 구조화를 하게 되면 아동의 불안감이 낮아지고, 따라서 학습의 동기 및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른 활동으로의 전이 효과가 있다. 시간의 구조화는 시각적 일가표를 포함하는데, 시각적 일가표에는 일가표, 활동 내 일가표, 활동 간 일가표가 있는데, 일가표는 일일 일정표, 활동 내 일가표에는 작업 일정표라고도 한다.
이 시각적 일정표는 프리맥의 원리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물건, 열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행동의 타성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환경의 구조화에는 정보 미리 주기 방법도 있는데, 이 정보 미리 주기는 활동을 하기 전 활동과 같은 자료를 아동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한 강화를 함께 주는 것을 말한다. 2번 비연속 개별 시도 교수. 비연속 개별 시도 교수는 특정한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 주도로 구조화된 환경에서 자연스럽지 않은 강화를 사용해서 시행 간에 간격을 두어서 시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비연속 개별 시도 교수는 목적이 자극 의존성을 기르는 것이다. 비연속 개별 시도 교수의 과정으로는 주의 집중, 자극 제시, 촉구, 아동의 반응, 피드백, 시행 간 간격이 있다. 이때 자극부터 시행 간의 간격을 시도라고 하며, 피드백은 아동이 정반응을 했을 때는 강화, 아동이 무반응 또는 오반응을 했을 때는 교정적 피드백을 준다. 이 시행 간 간격에는 아동의 시도간의 결과를 기록하는데, 이 결과는 반응 기회 기록법으로 적는다. 이 비연속 개별 시도 교수의 유형으로는 집중 시도 교수, 분산 시행, 간격 시도 교수, 집단 시도 교수가 있다. 집중 시도 교수는 이 시도를 지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의 장점으로는 습득이 용이하지만 단점으로는 아동이 쉽게 이를 수도 있고 성질 부르기나 PTSD까지 나타날 수도 있다. 분산 시행은 이 DTT를 일과 내에서 활동의 맥락에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의 장점으로는 유지와 일반의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간격 시도 교수는 다른 학생에게 DTT를 시도하고 다른 학생에게 DTT를 시도한 다음에 다시 학생에게 DTT를 시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의 장점으로는 아동이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학생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 집단 시도 교수는 한 학생에게 DTT를 시도했을 때 다른 학생에게 관찰 학습이 일어나는 것만을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이 장점으로는 스포트라이트를 공유하고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단점으로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을 때는 아동의 집중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 중심축 반응 훈련. 이 중심축 반응 훈련은 중심축이 되어서 다른 행동들에 영향을 주는 반응들을 가르쳐서 일반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목적은 일반화이고, 이 중심축 반응 훈련에서 중심축 전략은 동기, 복합 자극, 자기 주도 반응, 자기 관리가 있다.
동기를 높이기 위한 중심축의 전략으로는 아동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 다양한 과제, 그리고 이미 습득된 유지 과제를 함께 주는 것, 그리고 자연스러운 강화를 주는 것, 시도에 강화하는 것이 있다. 복합 자극은 복합 자극을 지도하고 격려하는 것이고, 자기주도 반응은 아동의 질문이나 요청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기 관련은 자기 기록, 자기 강화 등을 말한다. 중심축 반응 훈련의 과정으로는 자극 지시, 아동의 반응, 그리고 후속 결과가 있는데, 이때 이 자극을 선택을 하게 하고 다양한 과제 및 유지 과제를 주고 복합 자극을 주고 하면 아동이 반응하고, 그렇게 되면 후속 결과를 시도의 강화를 하고 자연스러운 강화를 주는 것이다.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 이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는 표현 언어가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과 아동이 원하는 물건을 교환을 시켜서 멘드를 확립하는 중재 방법이다. 이때 멘드란 아동이 요청이나 요구와 같은 언어 행동을 하면 자연스러운 강화를 주어서 언어 행동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와 비슷한 텍트는 명명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지 않은 강화를 주면 명명 활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는 자발적으로 의사소통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는 자발적이고 시각적이고 의도된 의사소통 방법이다.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의 과정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아동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1단계로는 교환의 개념 익히기, 2단계는 자발적인 교환하기, 3단계는 그림 식별하기, 4단계는 문장으로 요청하기, 5단계는 다양한 문장 사용하기, 6단계는 상호작용 확장하기가 있다. 교환의 개념 익히기는 2명의 교사가 필요하고 신체적 촉구를 통해서 한다. 이때 언어적 촉구는 하지 않는다. 왜냐? 자발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때 2명의 교사는 한 명의 교사가 신체적 촉구를 통해서 아동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발적 교환하기에서는 아동과 교사의 거리도 띄우고 아동과 카드의 거리도 더 멀리하게 해서 아동이 자발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식별하기는 처음에는 아동이 선호하는 카드나 선호하지 않는 그림의 카드를 사용했다가 점차 다양한 여러 가지의 카드를 놓고, 이 단계에서는 아무 카드나 집어온다면 그림과 물건을 교환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단계이다. 문장으로 요청하기에는 띠가 필요한데, 이때 아동은 자신이 원하는 그림 카드와 주세요 그림 카드를 붙여서 문장으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문장 사용하기에서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또는 기다리기 등을 학습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학습한 다음에 상호작용을 지속해서 확장해 나가면 된다. 이 그림 교환 의사소통 체계의 장점으로는 그림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물건과 교환을 하기 때문에 아동의 흥미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있고, 이 그림 자체가 시각적인 단서이고
또한 보편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우리 자폐 아이들의 강점을 이용하고 타인의 의사소통에 용이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의 장점으로는 눈맞춤을 따로 지도하진 않았지만 눈맞춤이 증가한다는 것, 그리고 표현 언어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 행동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초기에 2명의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신체적 촉구를 사용한다는 것이 있다. 5번 공동행동 일과. 이 공동행동 일과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일과를 반복하여 언어 사용 기회를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이 공동행동 일과의 목적은 언어 사용을 높여서 일반화를 돕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일과 활동은 예측이 가능하고 반복이 가능하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친숙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아동이 스크립트에 익숙하게 돼서 언어 사용의 기회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6. 환경 중심 언어 중재. 이 환경 중심 언어 중재는 의사소통 기회를 늘리고 기능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지도하는 전략이다. 환경 중심 언어 중재에서는 이 과정으로는 아동에게 필요와 요구가 발생하면 기능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지도를 하고, 그렇게 되면 아동이 필요와 요구가 충족되고, 그러면 의사소통 기술이 증가된다는 생각이다. 이때 이 기능적 의사소통 기술로는 모델링, 요구 모델링, 시간 지연, 우연 학습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교사가 주도할 수 있지만 우연 학습은 교사가 지도할 수 없다. 환경 중심 언어 중재는 의사소통 기회를 늘린다고 하였는데, 이때 의사소통 기회를 위해서 MT에서는 환경, 조성이라는 것을 한다. 이것은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아동이 좋아하는 삶을 활용하기,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기, 조금 부족하게 두기, 엉뚱한 상황 만들기가 있고, 강화된 환경 중심 언어 중재로는 환경 조성과 더불어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을 쓰는데, 이것은 사회적 환경 구조화이다.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상호관심, 공동관심, 차례 주고받기, 아동의 행동에 반응하기, 긍정적인 감정 표현이 있다.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은 문제행동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기능적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전략을 말한다. 이때 고려할 사항은 반응 일치, 반응 완성, 반응 환경, 문제행동에 대한 결과이다. 반응 일치는 기능적 의사소통의 동일한 기능인가. 그리고 반응 완성은 반응 효율성, 반응 수용성, 반응 인식성이 있는데, 반응 효율성은 적은 노력으로 큰 결과의 즉시성, 일관성, 차별 개연성을 말한다. 반응 환경은 다른 환경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이 환경에서 아동이 선택할 기회가 있는가를 말하고, 문제행동의 결과로는 문제행동을 차별 강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행동의 기능이 아직도 충족되고 있는가를 말한다.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의 과정으로는 1단계 기능평가, 2단계 기능적 의사소통 선정, 3단계 기능적 의사소통을 가르치고 차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8번 사회적 상황 이야기. 사회적 상황 이야기는 사회적 상황이 일어나기 전 사회적 상황 이야기를 들려주어 사회적 상황 및 다른 사람의 입장을 파악하도록 하는 중재 훈련이다. 이 사회적 상황 이야기는 행동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대로 꼭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 이야기는 과정으로는 1단계 사회적 상황 이야기의 주제를 선정하고 2단계 아동이나 그 상황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3단계 사회적 상황 이야기를 작성하고 4단계 사회적 상황 이야기를 적용하는 것이다. 사회적 상황 이야기의 종류로는 설명문, 코칭문, 미완성문이 있다. 설명문에는 설명문, 조망문, 긍정무용이 있고 코칭문에는 청자 코칭문, 팀원 코칭문, 자기 코칭문이 있는데 이 설명문은 관찰 가능한 사실을 제시하는 문장, 그리고 사회적 가치나 통념이 있는 문장. 조망문에는 타인의 감정 또는 생각에 대한 문장, 타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문장. 긍정문은 강조하는 것을 말하고 청자 코칭문은 아동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안내하는 문장. 팀원 코칭문은 타인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안내하는 문장. 자기 코칭문은 일반화를 위해 아동이 직접 작성하는 문장을 말하고 미완성문은 이 사회적 상황 이야기를 이해했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9번 짧은 만화 대화. 짧은 만화 대화는 사회적 상황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사회적 상황에 대한 4개에서 8컷의 만화를 통해서 사회적 상황 및 타인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 중재 방법이다. 이 짧은 만화 대화의 방법으로는 학생과 나란히 앉아서 아동 주도로 색상 같은 것을 활용해서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때 사람 상징 사전이나 대화 상징 사전을 사용해서 짧은 만화 대화를 그릴 수도 있다. 이것의 장점으로는 만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동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또한 시각적인 단서이기 때문에 아동의 강점을 사용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짧은 만화 대화는 평균 이상의 지적 수준을 가진 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이 좋다. 10번 파워카드. 파워카드는 아동의 부족한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폐아의 특별한 관심을 사용하여 사회 상황에 적합한 시나리오를 지도하는 인지적 중재 방법이다. 이때 특별한 관심을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아동의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로 아동에게 역할 모델이 되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비위협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파워카드는 적용하는 곳에는 잠재적 사회적 교육과정 요소인 경우, 그리고 새로운 일과를 지도할 때, 또한 사회적 상황에 적절한 언어와 행동을 설명할 때,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적절한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또한 일반화에 적용한다. 이 파워카드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간단한 시나리오가 있고, 두 번째로는 명함 크기의 파워카드가 있다. 간단한 시나리오에는 첫 번째 문단에는 아동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사회적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모습을 담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것에 대한 단계를 3개에서 5개 정도로 간단하게 제시를 한다. 명함 크기의 파워카드의 장점으로는 시각적인 단서라는 것이다. 11번 사회적 분석, 사회적 도해. 이 사회적 도해는 아동이 사회적 실수를 한 후 즉각적으로 시각적 분석 및 회상하는 인지적 중적 방법이다. 이 사회적 분석의 목적은 아동의 실수의 원인을 예방하는 것이 있는데,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내가 무슨 실수를 하였는가? 누가 상처를 받았는가?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 대한 정보를 적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의 장점으로는 행동과 행동의 결과를, 인과관계를 아동이 습득하기에 좋고 즉각적 피드백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동은 증가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12번 비디오 모델링. 13번 티치. 티치의 구성 요소로는 물리적 구성, 시각적 일과표, 작업, 시스템, 과제 구성이 있다. 이 작업 시스템은 교사의 지도를 통해서 습득된 개별 과제를 연습하고 숙달하는 시각적으로 조직화된 공간을 말한다. 이 작업 시스템의 목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습득된 행동을 숙달하는 것이다. 이 작업 시스템에는 어떠한 정보를 주느냐 하면 학생이 해야 하는 작업의 양, 끝나는 시점, 그리고 끝나면 받을 수 있는 강화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과제 구성은 학생이 수행할 과제를 조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과제 구성은 학생에게 학생이 해야 하는 작업, 어떻게 과제를 수행할지, 얼마 동안 과제를 수행할지, 얼마나 많은 과제를 수행할지,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는 방법, 과제의 완성을 확인하는 방법, 다음에 해야 할 것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한다.